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1인당 GDP 아시아 1위, 국가 신용등급 또 최고 등급을 받는 선진국, 국제금융지수 3위. 이 국가 경쟁력 지표가 세계 최상위급인 나라지만 또 잘 사는 북한, 또 사형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매질을 하는 곳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 싱가포르인데요. 이렇게 명함이 공존하면서 50년 넘게 집권하면서 싱가포르를 쥐락펴락했던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가문 통치가 다음 달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싱가포르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문화지리학자이기도 하신 경인교대 사회과 교육과 김이재 교수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옛날에 저 싱가포르 좀 계셨었죠? 네, 제가 한 20년 전에 네. 싱가포르 국립대 아시아 연구소에서 예. 이 막내 연구원으로 네.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직 활동도 하셨고요. 또 문화지리학자이기도 하시고요. 네. 일단 무려 51년에 걸친 네. 가문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네. 먼저 그 2004년부터 집권했던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다음 달에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는데 네. 뭐 선임 장관직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궁금합니다. 싱가포르는 예. 이 내각 책임제예요. 네네. 그래서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고 또 상징적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실권을 쥐고 있는 총리가 그동안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리콴유. 리콴유. 31년 통치하셨고요. 그다음에 약간 징검다리처럼 고초동 총리가 한 14년 하고 네네. 바로 그 아들이 예. 3대 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4대 총리를 그 아들로 하지는 않고 이 지금 로렌스 웡이라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싱가포르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물러나지 않아요. 이 고문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선임 고문 있고요. 시니어 멘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 또 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멘토. 멘토. 네, 멘토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고문도 이 두 가지 레벨이 있다. 하나는 이제 선임 장관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국정에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멘토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어떤 그 고문이라든지 뭐 어떤 정치계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따라서 지금 이제 4대 총리가 취임을 하더라도 네. 이 선임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지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가 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대 왕이 딱 옆방에 네. 앉아 있어서 잠깐 이리 와보게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리셴룽 총리의 아버지 리콴유 전 총리는 그 네. 싱가포르에서 국부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또 좀 보니까 주로 이제 엄한 리더십을 좀 내세워서 사회 질서를 초기에 확립하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싱가포르의 건국 과정 그리고 리콴유 총리의 역할도 잠깐 요약해 주실까요? 일단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는 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식 제도도 뿌리 깊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말레이 연방으로 독립을 했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 싱가포르를 걷어찹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했고 네네. 당시 싱가포르는 사실 제주도보다도 적은 작은, 정말 서울시만한 섬이잖아요. 도시국가잖아요. 네, 근데 물도 사실 수입해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말레이 연방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네. 정말 어려운 시험대에 놓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건국을 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어떤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온 국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중국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는 하지만 예. 원래 말레이계 또 인도계 또 다양한 소수 민족들을 아울러서 이 하나의 싱가포르를 유지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 무리수도 두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싱가포르를 잘 이끌어왔고 네네. 벌써
뭐 우리나라의 2배의 1인당 GNP예요. 그렇죠. 보니까 예. 7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이 또 나름의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독특한 어떤 정치 또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작은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리콴유 아버지에 이어서 중간에 누구 거쳐서 장남인 리셴룽이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20년 통치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과가 대단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인당 GDP, GNP도 네네. 상당하고요. 또 최근에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 허브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네. 오. 이 홍색 공흥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중국 화교의 네트워크가 사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이런 화교의 경제 네트워크에서 홍콩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네네. 이제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하고 또 사업체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찾는 그런 이들의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가장 유력하게 선택받은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군요. 네. 예. 2904님. 싱가포르 리콴유 가문 체제가 막을 내린다니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하시고요. 김 교수님께서는 문화 지리학자이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로 혹은 뭐 지정학적으로 싱가포르의 성공 또 싱가포르의 특징 이런 거를 좀 뽑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분들 싱가포르에 가시면 예. 래플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래플즈. 래플즈. 예. 이게 스탠포드 래플즈라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9세기 초에 네. 정말 작은 어촌에 불과한 이 싱가포르를 이제 무역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통치자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호텔 이름도 래플즈고 네. 또 가장 좋은 학교 이름도 래플즈입니다. 네네. 근데 이 래플즈가 이 싱가포르를 딱 지도에서 봤을 때 위치가 기가 막히다. 이게 적도에 있는데 1년에 연중 이런 무역풍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때는 이제 그 도스로 움직이는 네네네네. 때니까 상당히 이 싱가포르이 유리한 입지라는 것을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의 끝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기도 좋겠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탠포드 래플즈라는 이 영국인이 네.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싱가포르의 입지를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이 지리학자 입장에서는 지리적 상상력으로 시작된 나라가 되면 싱가포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덥죠. 딱 적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면 더워요. 진짜 저도 출장 몇 번 갔는데 네. 딱 내리자마자 헉 올라오잖아요. 그 근데 뜨거움이. 예. 이러면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그렇죠. 정말 에어컨드 시티라는 네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열대 우림 기후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굉장히 시원한 추워요. 네.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싱가포르는 계급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네.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일하는 사람과 아.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딱 보면 예.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뭐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냄새로도 판명이 된다. 그 사람의 계급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고 이런 지리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당근을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관찰하기 좋은 나라 문화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싱가포르 하면 또 그 눈부신 경제 발전도 주목을 우리가 네. 했지만 태형과 또 벌금의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네. 저도 과거에 갔을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조용히 해야 되고 뭐 네. 침 뱉지 말아야 되고 뭐 껌도 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던데. 네. 그래서 별명이 파인 컴퍼니. 그러니까요. 파인 컴퍼니, 너 파인 컨트리 뭐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회사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된다. 이 일상과 관련한 벌금이나 벌칙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뭘 어떤 게 있죠? 일단은 껌을 씹으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두리안을 가져가면 안 된다 해서 아. 두리안도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데 먹지 못하게 네, 냄새. 또는 냄새 때문에 네. 뭐 그런 조건도 있고요. 네. 또 제가 20년 전에는요. 모여서 무슨 공연에서 일어서서 소리 지르고 박수 치는 것도 금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엄숙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없어진 것 없어졌고. 같고요.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도 상당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창의적인 인재 중에 성적 소수자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책도 또 폐지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예. 도박을 금지하는 나라였어요. 도박 금지, 예. 그런데 우리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박이 중요하다. 네.
싱가포르에 그냥 하루 이틀만 있다 간다. 체류 기간을 늘리려면 도박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2005년부터 건립을 시작해서 2010년에 이 마리나 지역을 도박장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그런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이 싱가포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엄격한 규칙도 살짝 바꾸고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그 네. 매질을 하는 태형도 유명한데 네네. 이게 뭐 사랑의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사람이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더 이상 못 맞을 지경이면 네. 치료했다가 네. 다 나으면 또 때리고. 맞습니다. 건강 체크를 하고 예. 태형을 가하거든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죠. 예외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미국 소년이 이제 그 규칙을 어겨서 태형을 네. 받게 됐는데 이제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대통령이 좀 잘 봐달라고 선처해달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 예. 그냥 6대에서 한 4대 정도로 좀 줄여주겠다. 뭐 그 정도가 아마 최대의 허용치였던 것 네, 같아요. 엄청 크고 굵은 거로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1937님 싱가포르에 여행 가서 바닥에 땅콩 껍질을 버리던 술집 생각납니다. 길에 못 버리게 해서 여기서 스트레스 풀게 하나 싶더라고요. 라는 문자 주십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동차 한 대를 가지려면 무슨 차를 사든 간에 등록비만 1억 넘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진짜 부자다. 뭐 그렇다던데요. 네,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시내 갈 때마다 통행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네.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 간에 또 계급이 있는 또 계급. 그런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HDB라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약간 주공 아파트 같은 그런 서민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뭐 거의 100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고급 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계급이 나눠져 있는 사회 그리고 엘리트와 또 일반 국민들의 또 격차도 굉장히 커서 실제로 뭐 1인당 GNP는 상당히 높지만 네. 또 서민들의 생활은 또 의외로 팍팍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싱가포르가 이렇게 사회 통제를 위해서 엄격한 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배영수님도 제가 보기엔 독재 국가 같은데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어떤가요? 정치 체제에 불만은 없나요? 중국같이 미디어가 차단된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정치도 다 알 텐데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엄격한 법 제정을 했던 게 싱가포르가 역사나 아니면 또 민족 구성 이런 것과 네. 또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정교한 독재예요. 그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없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계가 있고 또 이제 말레이계 그리고 또 타밀계, 인도 또 기타 이 종족들이 있는데 그 균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네. 그래서 독재긴 하지만 그 각 민족 간의 어떤 견제와 또 뭐 배려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예를 들면 예. 싱가포르 돈을 보시면 리카뉴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오. 싱가포르 돈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말레이계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유수프 벤 이삭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대통령을 선임할 때 말레이계라든지 인도 타밀계를 번갈아서 대통령으로 임명을 하는 등 나름 그 안에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은 한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거친다. 선거는 합니다. 네네. 예, 단지 그 선거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야당에게 약간 억압도 하고 예. 특히 이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네.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언론 자유 지수에 있어서 136위예요. 136이요. 그거는 짐바브웨나 뭐 이런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네. 또 약간 경제적 지표도 최상위급이고 네. 어떻게 언론 자유도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싱가포르 국립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을 때도 사실 학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문사회계 교수들이 굉장히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조금 더 비판적인 논문은 거의 쓰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반면 네. 난양공대 또는 뭐 MBA를 하는 예. 그런 경영대 이 실용주의 학문은 또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언론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는 없지만 네. 어떤 실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가 지켜진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합의하고 또 동조한다.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정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됐고 그동안 안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제 안전과 또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현실을 누리는 대신에 이런 정치적인 자유나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거는 그렇게 좀 밀어두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용인이라기 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육 환경인 게요. 정말 싱가포르이 특이한 게 그들의 수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그것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수능을 그 대학 입학 시험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 의존하는 거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그런 교육 체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그런 문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이렇게 외국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렇게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워요. 대신에 또 반대로 뭐 부동산이랄지 취업이랄지 복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국민 우대 정책을 또 원칙으로 지키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은요 정말 외국 유학까지도 다 국비로. 완벽하게 국비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 때 레플즈 학교에서 레플즈 스쿨에서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국가에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주는데 보통 공무원의 연봉이 우리 돈으로 한 5억에서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엘리트 의식에 맞는 그런 인재들은 어떻게 보면은 싱가포르처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서민들은 최소한의 생계와 일자리는 꼭 챙겨줍니다. 그리고 건강 또 보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보말을 잘 들으면 내 삶이 고달프진 않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이 말레이시아나 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좀 국민 소득 수준도 좀 낮고 또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좋은 체제라는 것을 정말 비행기 타고 1시간 자카르타 가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변의 국가들의 환경도 아마 싱가포르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인데 앞서 잠깐 전망은 하셨지만은 리생룬 총리의 후임이 로런스 웡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데 올해 52세고 미국 유학파고 2년 전에 리 총리가 후계자로 점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리생룬 총리가 선임 장관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이 싱가포르를 바꿀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2020년 때 이제 총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야당이 처음으로 2자릿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10석. 10석. 그러니까 10%가 넘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도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또 이 내부적으로도 이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제의 난이요? 일단 이 로렌스 왕이 지금 4대 총리가 되긴 했지만 이제 5대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생룽의 아들이 지금 37세인데 그가 아마 또 다른 차기 총리가 돼서 3대 세습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 싱가포르 내부에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조카를 비롯해서 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한국에서 이제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조카가 싱가포르이 아주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이제 법원이 이렇게 국민들을 길들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리셰누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걸 올렸다고요? 그거 올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진짜 그 말을 실증하는 네네. 그런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한국 언론에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싱가포르 사람이라면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이지 않고 또 어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이 균열이 생기고 있다. 형제 간에 이게 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게 2017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 4대 5대 총리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사실 누구나 플랫폼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싱가포르 정부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이 앞으로 어떤 방식의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를 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모든 어떤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또 플랫폼 상에서 유통되는 이런 시대에는 더 전망하기가 좀 어렵겠다. 네, 그렇지 예, 그런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지리학자인 경인교대 김이재 교수님과 싱가포르 정치적 변화와 전망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에